엄마 아빠도 딱 받은 만큼만 줘야겠어. 사돈이 준 만큼만, 그리고 네가 준 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줄게. 그 정도면 축하금은 되겠지? 그럼 집을 안 사준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집을 맡겨놨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맨몸으로 결혼을 하라고요? 아니, 그쪽에서 2천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2천만 원 정도 주면 되지? 그 돈으로 어디에 살든지 알아서 해. 명절에 오든 말든 상관없고 말이야. 나도 너희가 하는 만큼만 줄 테니까. 아니, 엄마. 지금 당장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너는 남보다 더하다. 최소한 남은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 우리는 너한테 퍼주기만 하고 정작 너는 연락도 안 해. 엄마 생일도 몰라. 여행은 처가랑만 가. 처가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 들어가서 살아. 아들 가지고 싶으셨다니까 잘 됐네. 그리고 우리도 효도하란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너 알아서 결혼하고 부족해도 손 벌리지 말고 형편껏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홍자윤 씨와 그녀의 아들 32세 강준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며 아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뜰한 성격인 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예비 장모에게 하는 밥만큼만 제 부모에게 했어도 효자 소리를 들었을 텐데 어쩐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가에 잘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홍 씨와 남편을 홀대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놓고는 홍 씨가 집을 사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괘씸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사돈. 누구는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여행이나 다니고 수발받고 누구는 아들 가졌다는 죄로 경제적 지원은 하되 연락 한 번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때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 씨 부부도 부모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에게 무한히 퍼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홍 씨도 자식이 하는 만큼만, 사돈이 하는 만큼만 알 생각이었습니다. 홍 씨는 지방에 있는 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홍 씨의 아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함께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며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직은 고향으로 돌아와 하게 되었죠. 아들이 회사에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홍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와 직장이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아들도 그러길 원했고 남편도 다 큰 자식 끼고 살지 말자고 해서 당연한 듯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흐르고 아들이 32살이 된 올해 두 해 전 소개팅으로 만났던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어쩜 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주고? 그동안 홍 씨가 궁금해할 때마다 왜 궁금해하냐며 관심을 차단시켰던 아들이 곧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 결혼 전에 서로의 부모님 챙기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들겠어. 하기야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상대방 부모까지 만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여자친구도 이쪽 지역 사람이야? 직장은 이 근처긴 한데요. 집은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서 홍 씨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을 말하는 아들. 멀지 않은 곳이라 홍 씨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조그맣고 한적한 마을이었죠.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랑 둘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 그래서 말인데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 결혼하면 지연이 어머니랑 같은 아파트에서 살려고요.
여기 말고? 아들의 말에 홍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직장이 이곳인데 3, 40분 떨어져 있다는 그 지역에서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 결혼하면 집은 해주자 싶어서 남편과 여유자금을 마련해뒀는데 갑자기 처가 옆으로 가겠다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걱정이었습니다. 처가와 같은 아파트라는 사실이 전혀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위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3, 40분 거리를 출퇴근할 아들을 생각하면 찬성하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사줄 집을 홍 씨가 사는 대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가려는 아파트는 그 반값도 되지 않는 그냥 시골 아파트였습니다. 언뜻 보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산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는 게 중요해. 처가랑 가까이 사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직장이랑 가깝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위치면 나중에 팔기도 힘들 텐데. 남편도 홍 씨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실제로 홍 씨 부부가 여유 있게 살게 된 것도 부동산 덕이 컸으니 말이죠. 어차피 계속 살 집인데 조금 오르고 안 오르고가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집은 부동산이 아니라 보금자리예요. 앞으로 그곳에 정착해서 쭉 살면 그런 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세상을 모르니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 지방 소도시의 읍내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대형마트 하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시골이었죠. 그런데 그런 곳을 단지 예비 장모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꼭 거기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 계시니까 그랬으면 하시고요. 지연이도 장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요. 이유는 단지 그것뿐인 듯 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결혼한 딸을 끼고 살려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라는 상대방 부모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 나중에 애 낳아도 옆에서 키워주셔야 되니까요. 애는 우리도 도와줄 수 있잖아. 홍 씨도 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아를 도울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거랑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거랑 같겠어요? 아이가 어릴 땐 제가 일하고 지연이가 애를 봐야 할 텐데 편한 사람이랑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었죠. 지연이가 장모님을 많이 생각해요. 엄청 먼 곳도 아닌데 웬만하면 저도 지연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부모 입장에선 아들이 하는 소리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홍 씨와 남편은 생각에 빠졌고 아들은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지만 아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랐습니다. 우리도 훨씬 저렴한 아파트 사주면 돈은 아끼지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거 생각하면 걱정이 돼. 저희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다가 신혼집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은 사주되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사달라는 아들.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가 살 곳인데 홍 씨 부부가 무작정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먼저 살아봐라. 그래도 불편하지 않고 살만하면 그때 사줄 테니까. 남편의 말에 아들이 잠시 고민하더니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홍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세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새 아파트가 아니라서. 신혼집인데 인테리어 정도는 원하는 대로 하고 들어가고 싶어서요. 전세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의논한 결과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그 아파트를 사야겠다는데 홍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 확고한 예비 부부에게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 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들이 상견례 전에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데리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신혼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대는 이미 했었는데 아들이 전하질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 인사치레로 하는 소린지 몰랐죠. 둘 다 직장이 여기라서 걱정은 됐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직장을 그쪽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그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쪽에다가 직장을 새로 구한 거예요? 아니요. 결혼 준비하면서 찾아보려고요. 결국에는 그 먼 길을 출퇴근해야 하는 것은 아들뿐인 듯 했습니다. 아들과 어차피 얘기가 다 됐을 테니 홍 씨도 남편도 그러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 참 잘 키우셨어요. 아닙니다. 따님이 참하고 참 고와요. 서로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그러긴 해요. 아주 효녀고요. 동네에서도 유명했거든요. 동네에서 우리 지연이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효심 깊은 장녀라고요. 처음 본 예비사도는 참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에게 명랑하단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달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강서방이 저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맛있는 것도 절대 지들끼리 안 먹고요. 꼭 데리고 가잖아요. 아, 준호가 잘 챙겨드리나요? 다행이네요. 제가 아들 하나가 더 생긴 기분이라니까요. 딸만 있어서 좀 섭섭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서방이 있어서 너무 좋죠. 아들 잘 키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얘기 나오기 전부터 봤지만 참 좋은 신랑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꽤나 자주 만난 사이인 듯 했습니다. 홍 씨는 상견례 전에 예비 며느리를 딱 한 번 보고 이번이 두 번째 보는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건 그렇다 쳐도 생전 엄마 아빠 데리고 맛있는데 가본 적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비 사돈의 말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신혼집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결혼한다길래 사실 혼자 남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우울하기도 했고요. 그러세요. 근데 강서방네 직장이랑 좀 멀어지긴 하죠? 네, 그렇죠. 에이, 그래도 저희 동네 살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좋고요. 안네. 근데 그쪽에다가 집을 구하길 원하셨다고는 들었어요. 시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비쌀 텐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가 훨씬 쌀 테니까 나머지 차액은 애들 비상금 하라고 주면 좋겠네요. 예비 사돈의 말에 홍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자 했지 얼마를 줘야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했던 아파트 가격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처갓집 옆으로 이사하고 부모 의견은 듣지 않는데 그 차이까지 달라는 게 괘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이사하면 저희 예산에서도 남으니까요. 리모델링 비용 대주고 현금으로 5천만 원 주면 어떨까 합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홍 씨의 입장에선 덜 드는 것은 맞지만 입이 썼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사면 오를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리모델링 비용이나 현금은 사라지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걸 모르지 않겠지만 어차피 이사는 결정이 난 것이었으니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자 생각한 듯 했죠. 이것저것 준다니까 예비 사돈도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돈지간에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없이 적적한데 앞으로 애들이 손주도 낳으면 애기 보러도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같이 보게 될 텐데 서먹서먹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 가족 된 거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홍 씨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밀며 아주 적극적으로 말이죠. 얼떨결에 홍 씨는 예비 사돈과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네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주 연락하자는 소리는 그저 인사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홍 씨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사돈, 사실 혼자 딸 키우면서 제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아, 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래서 혼수는 많이는 못 보태는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딸이 모아둔 돈은 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사돈이 홍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남자 쪽이 집 사주는 건 당연한데 혼수는 많이 못 보태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황당한 마음이 앞섰지만 홍 씨는 휴대폰을 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쪼잔하게 그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줄 거 해줬으면 그걸로 끝이고 설령 상대방에서 한 푼도 안 해줘도 첫 시작부터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처음에 예비사돈은 결혼 준비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종종 전화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별 용건이 없을 때도 종종 홍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주도 가보셨어요? 네, 예전에 남편이랑요. 그렇구나. 저는 지지난주에 애들이랑 갔다 왔거든요. 들으셨죠? 애들이요? 강서방이랑 지연이요. 아, 강서방이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애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얼마나 성화던지. 아무튼간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사위 하나는 잘 뒀어요. 2주 전에 홍 씨의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예비사돈. 어쩜 홍 씨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함께 어디 갔다고 홍 씨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후에 한 달 내내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결혼하기도 전에 처가 사람이 돼버렸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닌데 하는 행동을 보면 벌써 모시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홍 씨 부부에게 같이 여행 가자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라 더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할 텐데 자꾸만 전화를 걸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사돈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습니다. 사돈끼리 이렇게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 자식들 통하지 않고 이렇게 연락하는 게 홍 씨는 어색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도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말이죠. 홍 씨는 의미 없는 전화 통화를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결혼이 준비가 되는지, 집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태 깜깜 무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무심한 아들이 아니었는데 결혼 준비로 바쁜 건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처가를 챙기느라 바쁜 건지도 몰랐죠. 그런데 홍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더욱 서운해졌습니다. 집은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 아파트에 매물이 있어? 네.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주말마다 약속 잡고 집 보러 가고 있어요. 말이 없길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에이, 전화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제 계좌로 돈을 먼저 붙여주세요. 홍 씨의 마음이 꼬인 건지 연락은 말고 돈이나 달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참, 이런 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한다는 게 홍 씨는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금액도 모르고 돈을 붙이니? 대략적인 시세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대략적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 홍 씨는 먼저 결정이 나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되죠. 인테리어도 해주고 현금도 주는데 얼마나 더 넉넉하게 줘야 해? 그러자 아들이 떨떠름한 기색을 보이며 알았다고 하고는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한참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비 사돈에게서 또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애들이 다음 주말에 캠핑을 가자고 그러는데 그날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못 가거든요. 예비 사돈은 좋게 말하면 명랑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푼수 같았습니다. 늘 자랑할 사람을 잘못 선택했죠. 홍 씨의 아들이 캠핑을 가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간다는 얘기를 왜 자신한테 하는지 몰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저 대신 사돈이 가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요? 네. 저번에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결혼 전에 아들 며느리랑 같이 시간도 보내시고 우리 지연이랑도 좀 가까워지시면 좋잖아요. 홍 씨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다음 주말이면 저희 남편이 일이 있는데? 에이, 혼자 가시면 되죠. 내가 못 간다고 그래서 강서방이 서운해했는데 사돈이 가시겠다고 그러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홍 씨는 하지 말아야 할 전화를 걸고 말았죠. 자신과 같이 가고 싶었으면 연락이 먼저 왔을 텐데. 뭐에 씌었는지 아니면 내심 예비 사돈을 부러워하고 있었는지 홍 씨는 전화를 걸면서도 모닥불 앞에 아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가요? 그래. 나보고 대신 가라고 그러시던데. 그건 좀 그런데. 그냥 저희 둘이 갈게요. 상의를 해본다는 말도 없이 단박에 거절당한 홍 씨. 아, 그래?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연이가 불편하죠. 예비 며느리가 불편해서 안 된다는 아들의 말에 홍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주책맞게 괜히 나서서 전화를 먼저 했는지 5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고 뜨끈해진 얼굴을 식히는데 문득 억울하고 서러워졌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여자 부모만 챙기는데 결혼 후에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아들의 인생에서 홍 씨 부부는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가져서 좋은 건 다 옛말인 듯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힘들고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엔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기는 했지만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사돈도 원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홍 씨가 캠핑에 따라가기를 바랐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 아들 뺏어갔다고 약 올리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 게 아니었다면 예비 사돈이 홍 씨에게 전화를 걸 게 아니라 딸에게 말해서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하는 게 맞는 순서였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데 홍 씨에게 전화 한 통 없는 예비 며느리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셋 모두에게 서운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물론 아들이었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좋나? 그래서 장모까지 떠받들고 살려나? 이런 팔불출 하며 홍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홍 씨네 집이 가깝기는 훨씬 가까운데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홍 씨의 속도 모르고 얼마 뒤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뭐? 앞집? 그런데 아들의 말에 홍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사할 집이 예비 사돈의 바로 앞집이라고 하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딱 그런 매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앞집 주인이 이사 가고 싶다고 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물어보셨대요. 정말 유별난 사람인 듯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바로 앞집이면 오가기도 편하잖아요. 문 2개만 지나면 서로의 집이니 합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보다도 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한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가까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게까지 가까이 가는데 합가를 안 한다는 건 집을 사는 게 아들이 아니라 홍 씨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장모 집으로 들어가면 집을 받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 보내주세요. 정해졌으니 이제 돈을 내놓으라는 아들. 참나, 맡겨놓은 돈 도로 돌려달라는 듯한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다면 자신의 심사가 뒤틀려서 착각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처가의 일원이 되는 것인 듯 했죠. 그놈한테 한마디 해야겠구만. 홍 씨의 하소연을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결혼 앞두고 유치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 괘씸하면 혼쭐을 내주던가 해야지. 벌써부터 그 모양이면 앞으로는 어쩌게. 에이, 나도 몰라. 그냥 마음을 비울까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참기만 해서는 그놈이 안 와? 그래도 남편이 홍 씨의 마음을 알아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홍 씨의 생일날에 걸려온 전화에 홍 씨도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도 엄마 생일은 안 까먹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소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네요. 안 그래도 보내려고 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주말에 시간 한번 내봐. 고모들 오시는데 오랜만에 얼굴 좀 비추면 좋잖아. 다음 주말에는 바쁜데요. 약속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다 안 돼? 네. 지연이랑 같이 결혼 전에 여행 한번 다녀오기로 했어요. 결혼해도 실컷 갈 수 있는 여행인데 바쁘다면서 잘도 다닌다 싶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도 가시니? 혼자 계신데 모시고 가야죠. 참, 지극정성이다. 너 결혼하면 명절엔 네 장모님 어떻게 혼자 두려고 그러니? 그냥 한 말이었지만 아들은 진지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 명절 말인데요. 뭘?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혼자 계시면 좀 쓸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 아침에 갔다가 점심 전에 돌아오려고요. 차례 안 지내니까 엄마 아빠는 상관없죠? 차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며칠 동안의 연휴 중에서
자기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는 반나절도 안 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명절에 둘이서 여행이라도 간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효도도 너무 불균형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이 끝난 듯한데 역시나 끝까지 오늘이 홍 씨의 생일인 줄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자친구 엄마 생일엔 제주도 여행도 가는 놈이 지 엄마 생일에는 돈 타령에 명절 타령에 어쩌면 내 배로 나왔지만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처가에 잘하는 문제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그래놓고는 홍 씨가 집은 사줘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줘야 하고 또 싼 집 샀으니 차액도 줘야 하고 부모가 아니라 호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 열심히 키워놓고는 딴 집에 줘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그것도 돈까지 얹어져가며 말이죠. 그렇다면 남의 아들인 셈인데 왜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남에게 줘야 하나 억울해졌습니다. 명절에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쓸게. 그리고 그쪽에서는 혼수 얼마나 채운다 그래? 혼수요? 그래. 지연이 어머니가 지원해주는 금액 말이야. 1,000만 원? 2천만 원? 그건 왜요? 나도 집을 사줄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만큼만 똑같이 보내주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요. 억울하네. 집 사주고 아들 뺏기고. 뺏기다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엄마 아빠도 딱 받은 만큼만 줘야겠어. 사돈이 준 만큼만, 그리고 네가 준 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줄게. 그 정도면 축하금은 되겠지? 그럼 집을 안 사준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집을 맡겨놨니? 약속하셨잖아요. 저 맨몸으로 결혼하라고요? 아들은 갑작스러운 홍 씨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너 오늘 무슨 날인 줄은 알아? 무슨 날이냐고요? 아, 그 말에 홍 씨의 생일이 떠오른 눈치였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주면 되지? 그 돈으로 어디에 살던지 알아서 해. 명절에 오든 말든 상관없고 말이야. 나도 너희가 하는 만큼만 줄 테니까. 아니, 엄마. 지금 당장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너는 남보다 더하다. 최소한 남은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 그래 놓고는 엄마한텐 집 사줘라. 며느리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처가는 같이 여행 가고 캠핑하고 앞집으로 이사까지 가잖냐? 처가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 들어가서 살아. 아들 가지고 싶으셨다니까 잘 됐네. 그리고 우리도 효도하란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너 알아서 결혼하고 부족해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형편껏 해. 홍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황당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했으니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랄만도 했죠. 언제까지고 이해만을 바라는 아들에게 홍 씨도 더 이상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하고 배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맡겨놓은 것 마냥 구는 아들도 괘씸했고 아내와 처가가 그렇게 좋다면 거기 가서 머슴 노릇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두는 게 속편할 듯 했습니다. 홍 씨가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도 분개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이고 뭐고 땡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나중에 누가 얼마 냈다 어쨌다 탓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사돈이 내는 만큼만 하면 최소한 억울하다는 소리는 안 듣겠죠. 그런 놈은 결혼식도 혼자 들어가라 그래. 그런데 이틀 뒤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두 분이시고 장모님은 혼자라서 좀 많이 챙겼어요.
그걸로 서운해하실 줄은 몰랐어요. 지연이랑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집을 직장 근처로 갈까 해요. 그렇게 설득할 때는 듣는 신용도 안 하더니 집을 안 사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자식 뭐가 예쁘다고 공짜로 집을 사주겠다고 했었는지 자식에게 콩깍지가 씌어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너 알아서 해. 여기 살든 서울에 살든. 엄마, 그러면 정말로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쪽에서 하는 만큼 똑같이 줄게. 설마 그쪽은 한 푼도 안 보태겠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너희도 부모 그늘 아래서 편하게 신혼 시작하고 싶었으면 그만한 성의는 보였어야지. 죄송해요. 엄마 아빠 생각에는 변함없어. 그쪽에서 낸 만큼만 보탤 테니까 그걸로 신혼집 구해. 그리고 살면서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도 그만큼만 해줄 테니까 그것만 알아도. 실컷 키워놓은 아들 이대로 연을 끊는 것도 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두었으니 두고두고 자라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힘들게 살아보면 홍씨 부부가 주려고 했던 게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누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홍씨도 덜 억울할 듯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을 바꿀 수는 없으니 미래라도 바꿔야겠죠. 이 변태 영감탱이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진을 찍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꾸 마주칠 때부터 알아봤어. 할 짓이 없어서 다 늙어서 스토킹을 해? 아니에요. 스토킹이라뇨. 여기 타일이 깨져서 그거 살피고 있었어요.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당장 핸드폰 내놔, 이 영감탱이야. 사람 잘못 봤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내놔보라고. 내가 이 건물에서 소란 일으키기 싫어서 경찰을 안 부르는 걸 다행으로 알아. 청소부 주제. 청소나 할 것이지 여자 화장실에 왜 기웃거리는 거야? 당신 성희롱했다고 내 남편 될 사람한테 말하면 당장 잘려, 알아? 당신 자식 전화번호 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안영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성재와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죠. 사실 며느리가 될 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내 막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안 씨는 취미 삼아 자신의 건물을 청소했는데 지저분해진 옷차림을 보고는 멋대로 오해한 여자. 조건이 어쨌든 아들의 며느리감은 인성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씨가 세상을 살다 보니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다른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글쎄 모르긴 몰라도 아들의 앞날이 밝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아들이 소개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고 어쩌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청소부로 봤으니 망정이지 처음부터 아들의 아버지로 알았다면 그 가면 뒤에 감춰진 얼굴을 안 씨도 몰랐을 테니 말이죠. 안 씨는 20대 시절부터 회사에 다니다가 50세에 퇴직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기도 하고 또다시 투자하기도 해서 60세 중반이 되어서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피스텔 몇 채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상가를 포함해서 공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선 운도 따라준 덕분에 노후 걱정은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안 씨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늦둥이 막내 아들이 근처에 있는 안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 건물 꼭대기 4층의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안 씨의 아내가 크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호되게 앓다 보니 심경에 변화가 온 듯 했습니다. 나 좀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기에는 안 씨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번화가였습니다. 텃밭도 좀 가꾸면서 한갓집게 말이에요. 텃밭은 테라스에다가 만들면 되지. 4층 전체가 집이다 보니까 그 앞으로는 테라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옥상도 있잖아.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옥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땅 좀 밟고 살고 싶다는 거죠. 차 지나다니는 소리도 듣고 싶지가 않고. 젊어서는 내내 아파트에서 살았고 이때도 시내에 위치한 4층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삶과는 다소 거리가 멀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면 되지. 그렇게 안 씨 부부는 30분 거리의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마당이 딸린 단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아늑한 남양집이었죠. 그렇게 되니 4층의 넓은 주택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세 자식들 중에서 가까이서 혼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네가 4층에 들어가서 살래?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방 한 칸에 살려고? 불편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크면 더 불편해요. 할 일도 늘고. 아들은 살던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습니다. 안 씨 부부가 돌아갈 일도 없을 듯하고 그렇다고 지방에 사는 자식들이 올라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비워둘 필요가 없으니 월세를 주었습니다.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0대 부부가 딸과 함께 들어왔죠. 그리고 1년 전에는 막내 아들이 1층 상가에 들어왔습니다. 성재야, 너 약국 옮길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잖아. 1층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올래? 막내 아들은 약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월세는 얼마나 받으실 건데요? 아,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럼 들어갈게요. 주변에 병원은 많은데 약국은 별로 없어서 입지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층 상가로 약국을 이사하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안 씨는 이사를 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2번씩 상가에 방문했습니다. 4층에 살던 때부터 따로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안 씨가 직접 했는데 이사한 뒤에도 소일거리 삼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주차장에 있는 화단도 정리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갈 때마다 한 번씩 막내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게 올해 75세가 된 안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람 쓰시라니까요. 주차장을 쓸고 있는 안 씨를 향해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이 걸어왔습니다. 일 안 하고 뭐하러 나왔어? 좀 한가해서요. 아버지, 그거 빗자루 쳐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 됐어? 이것만 쓸면 돼. 왜 고생을 하세요? 그러다 병나요. 아들은 청소하고 있는 안 씨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쓸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하면 병 나는 거야. 어머니랑 맛있는 거 드시고 놀러 다니시지. 네 엄마는 나랑 노는 것보다 방울토마토 기르는 게 더 재밌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 씨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주변에 축제가 있으면 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예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75세이지만 아직 건강했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게 습관이 돼서 오히려 놀기만 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또 성격이 청소도 직접 깔끔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안 씨의 평화로운 일상에 돌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1층 약국 옆에 있는 카페에서 한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종종 마주치는 젊은 아가씨였는데 건물에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 중에서 안 씨가 이 여자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기, 반년 전쯤 처음 여자와 마주쳤을 때 조심스런 어조로 안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예? 혹시 이 위에 사시나요? 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키며 물었던 여자. 4층에서 거주 중인지 묻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4층에는 집이 하나뿐인 거죠? 네. 보통 이런 건물 꼭대기에는 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고요. 질문의 의도를 몰라 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자 여자가 혼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청소하시나 봐요? 어쩐지 처음에 느꼈던 공손한 말투는 사라진 채였습니다. 그러면서 옷차림을 위해서 아래로 훑는 눈길이 다소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던 일 마저 하세요. 그러더니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 일뿐이라면 안 씨도 기억하지 못했겠지만 두 번째 마주쳤을 때는 인상이 좀 더 강렬했습니다. 늘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빈 플라스틱 컵을 들고 두리번거리더니 안 씨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안 씨의 앞에 툭 하고 컵을 던졌습니다. 어리둥절해서 안 씨가 쳐다보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치우는 김에 같이 치우세요. 그러고는 가버리는 여자의 뒷모습에 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으면 쓰레기를 주고 가는 사람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종종 있는 일인데 보통은 주면서도 같이 버려달라고 안 씨에게 주거나 옆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넣지 이렇게 바닥에 던져놓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상식 밖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별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별말 없이 주워들었습니다. 건물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랑 신랑이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럴 때마다 화내면 안 씨만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자주 출몰하는 그 여자는 그 뒤로도 들고 있는 컵이나 쓰레기를 안 씨에게 투척했고 어쩔 땐 가방 속에 있던 쓰레기를 꺼내서 바닥에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안 씨가 그 여자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건 그간 안 씨가 살아오며 몸소 느낀 바였습니다.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재야, 얼른 앉아서 밥 먹어. 모처럼 막내 아들이 퇴근 후에 안 씨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집에서 노니까 이것저것 해봤지. 어디 편찮으신 데는요? 없지. 지금처럼 건강한 때가 없어. 이거 먹어봐. 엄마가 직접 기른 거야. 아내는 땅을 밟고 사는 삶에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근데 걱정은 있지. 갑작스레 걱정이 있다는 말에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신데요? 성재 네가 걱정이지. 너는 35이나 됐는데 왜 아무도 안 데리고 오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김이 샌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35이면 젊죠. 젊기는 옛날 같았으면 애가 중학생은 됐겠어. 엄마도 네 형을 25에 낳았어. 아내가 아들을 가볍게 흘기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랑 같나요?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더 많은데요, 뭘. 아들은 아내의 압박에도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개시켜줄 처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입속 음식을 삼키더니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뭐? 정말? 그러자 안 씨의 아내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에 안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5에 만나고 있는 친구라면 결혼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였는지 아내는 아들이 만난다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하다가 열성적인 아내의 반응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자리 마련해 볼게요. 그렇게 아들이 가고 나서 안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우리 성재도 장가 가려나 보네요. 뭐가 그렇게 급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아내는 둘 다 벌써 70대이니 마음이 급한 듯 했습니다. 늦둥이까지 보내야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안 씨는 다시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가보면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게 더 많았는데 특히나 주차장 쪽이 지저분했습니다. 매장 앞은 상가 세입자들이 치우는 편인데 잘 안 보이는 주차장은 안 씨가 아니면 치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소용구를 챙겨서 주차장 안쪽으로 향한 안 씨는 또다시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가장 안쪽부터 쓰려고 했더니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둘이 있으니 듣고 싶지 않아도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친구 만나러 왔지. 아니, 끝나려면 멀었는데 잠깐 얼굴 보러 온 거야. 귀를 막고 청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여자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결혼? 당연히 해야지. 아, 나도 얼른 결혼해서 일 안 하고 팔자 편하게 살고 싶다. 너처럼 의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화단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기 위해 안 씨가 몸을 틀었는데 멀리서 통화 중이던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안 씨는 시선을 돌려 담배꽁초를 줍고는 하던 비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자리를 뜨지 않자 안 씨는 하는 수 없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화단에 난 잡초를 뽑았죠. 풀이 꽤나 자라 있어서 다음번에 오면 풀 좀 잘라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안 씨가 돌아보자 여자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남의 전화를 엿들어요? 예의 없게. 아, 청소하러 온 거예요. 어쨌거나 들었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옮겼는데도 쫓아와서 따지는 여자.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근데 엿들은 게 아니고 청소하다가 좀 들렸는데 이쪽으로 옮기고는 못 들었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쏘아붙이는 여자의 말에 안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구구절절 더 말을 보태봤자 상대방 신경만 긁는 꼴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돌아서려는데 상대방은 그런 안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그렇게 지저분한 꼴로 이런 건물 청소하고 그러면 건물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 죽겠네. 저리 비켜요. 그러더니 안 씨를 지나쳐서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잡초를 뽑느라 옷에 흙이 묻어서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 정도로 경우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고 해도 사람인 이상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지나간 자리에 안 씨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다가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청소용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잊고 싶었던 일이 있은 지 2주쯤 뒤 안 씨는 또다시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다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여자는 약국에서 나와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안 씨는 건물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주차장 청소는 끝냈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집게로 주웠습니다. 그런데 1층 카페 한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와 눈이 또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인상이 구겨지는 여자. 그런 여자를 안 씨가 또다시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5분쯤 뒤에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카페 뒷문을 열고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몇 분 만지작거리더니 들고 있던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런 뒤에 안 씨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안 씨는 여자 쪽은 쳐다보지 않고 집게로 집어서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안 씨는 또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안 씨는 2층으로 올라가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를 몇 개 줍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있는 요가 학원의 젊은 사장이 부지런해서 3층은 늘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세입자가 직접 청소하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앞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막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게로 집어 봉투에 넣었더니 이번에는 문 앞 타일 바닥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다행히 한 개만 깨져 있어서 그것만 바꾸면 될 듯 했습니다. 안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허리를 숙여 타일을 찍었습니다. 멀리서도 찍고 가까이서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간 안 씨도 놀랐지만 나오던 사람은 기겁하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이고, 놀래켜서 미안합니다. 안 씨가 사과를 하며 고개를 드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였습니다. 곱게 지나갈 사람은 아님이 분명했죠. 당신 뭐야? 이 변태 영감탱이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진을 찍어. 미친 거 아니야? 귀가 아플 정도로 날카롭게 소리치는 여자 때문에 안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꾸 마주칠 때부터 알아봤어. 할 짓이 없어서 다 늙어서 스토킹을 해. 아니에요. 스토킹이라뇨. 여기 타일이 깨져서 그거 살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아무리 말해도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타일 같은 소리 하시네?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당장 핸드폰 내놔, 이 영감탱이야. 사람 잘못 봤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내놔보라고. 그러면서 거의 몸싸움이라도 할 듯이 안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켜서 앨범을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안 씨는 그 옆에서 허허하는 한숨만 쉬고 있었고
상상했던 변태 같은 사진을 발견하지 못한 여자는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타일이 깨져서 교체해야 되니까 그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이 없다고 끝인 줄 알아? 내가 이 건물에서 소란 일으키기 싫어서 경찰을 안 부르는 걸 다행으로 알아. 청소부면 청소나 할 것이지. 여자 화장실에 왜 기웃거리는 거야? 당신 성희롱했다고 내 남편 될 사람한테 말하면 당장 잘려. 알아? 당신 자식한테 내가 한번 전화해볼까? 쪽팔린 줄 알아, 인간아. 남편 될 사람이 누구길래 여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무슨 그 나이에 일을 한다고 나와서 민폐인지 모르겠네요. 물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반토막 났던 말투는 어느새 다시 존댓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언행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내가 청소부라서 아가씨한테 피해 준 거 있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건데 이렇게 막말을 하나요?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귀천이 있더라고요? 고용하는 사람이랑 노동자랑 어떻게 같아요?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이든 부모 청소시킨 자식 탓을 하세요. 이미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말을 섞어봤자 자신만 손해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고 서로 갈 길 갑시다. 안 씨가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자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4층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부부는 안 씨를 보며 아른 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따라탄 여자가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부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그러자 노부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데 인사를 하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열심히 고생하시네요. 부부가 고개를 돌려 안 씨를 향해 인사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건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여자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저 성재 씨 여자친구예요. 부부를 향해서 말이죠. 성재요? 그 말에 노부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은 말을 들은 안 씨의 안색만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한 여자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네, 아드님 여자친구예요. 한번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결혼할 사이예요. 당돌한 말에 안 씨는 옆에서 하며 헛웃음을 지었고 그 소리를 들은 여자가 안 씨를 향해 부부 몰래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노부부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띵 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앞에는 안 씨의 아들 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눈이 안 씨를 향했고 이정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내렸고 여자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오빠 부모님 만났어. 아, 그래? 아들도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노부부가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안 씨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바쁜 일 있으신가 보다. 안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자가 무척 아쉽다는 듯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또 뵐게요. 너무나도 친절하고 살가운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아들의 표정이 웃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여자친구는 왜 4층 세입자에게 또 보자고 인사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을 알아보고 웃을 수 있는 건 안 씨뿐이었습니다. 안 씨는 들고 있던 청소용구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여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여자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참, 오빠.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오빠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날 성추행했어. 그러자 아들의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크게 확장됐습니다. 뭐라고? 놀랐지?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건물에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 이정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층에서 내가 붙잡아 왔어. 이 변태 할아버지가 휴대폰으로 바닥 찍는 척 하면서 기웃거리고 있더라고. 여자 화장실에 몰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봐. 기가 막힌 말에 안 씨는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다 사실이야. 사실 그전부터 몇 번 봤는데 예의도 얼마나 없는지 모르고 청소도 하는 척만 하던데 몰랐지? 그리고 자꾸 날 쳐다보고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자가 오빠네 건물에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점점 흐느끼는 여자를 보니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성추행범이란 말이야,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 말에 여자가 눈물이 쏙 들어갔는지 눈을 느리게 깜빡거리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빠 아버지는 아까 가셨잖아.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까 가신 분들은 4층 세입자고. 뭐? 난 당연히 맨 위에 오빠 부모님이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안 사셔.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만 하시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태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안 씨를 돌아보며 묻자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귀신을 봤어도 그보다는 핏기가 있을 듯 했습니다. 글쎄다, 아까부터 저 아가씨가 날 쫓아다니면서 변태 영감탱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화장실 앞에 타일이 깨졌길래 그거 바꾸려고 사진 찍고 있었는데 말이야. 안 씨는 휴대폰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천안 청소부 주제에 내가 어떻게 아가씨 아버님이 됩니까? 천안, 청소부 주제요? 그러게 청소부 주제에 나서지 말라고 저 아가씨가 알려줬는데. 그렇죠? 안 씨가 여자에게 인자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성재 오빠 아버님인 줄 모르고요. 그걸 알았다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달라집니까? 조이정, 너 아버지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아들이 대략적인 상황이 파악이 되는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난 청소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잖아. 아버지가 성추행했다는 건 뭔데?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이 청소한다는 이유로 모함을 했다는 거지? 아들은 잠시 하늘을 보며 애써 화를 삭히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일 바쁘니까 끝나고 보자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와서는 아버지한테 실수하고. 나는 오빠랑 곧 결혼할 사이니까 오빠 부모님 뵈서 점수 좀 따려고. 아들이 한숨을 쉬다가 안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자 여자도 따라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아까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지요. 사람이 귀천이 있는 거라고요. 아가씨는 돈이나 직업으로 사람의 귀천을 판단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걸 인품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는 나한테 귀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천한 사람은 내가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통화하는 거 들으니 내 아들 통해서 귀해지고 싶은 모양인데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하네요. 나한텐 귀한 자식이라. 그러자 여자가 울먹거렸습니다. 아버님, 안 씨는 쓰레기 봉투를 열어 아까 여자가 던졌던 커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네가 치워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까 이 아가씨가 나보고 치우라고 바닥에 던져둔 건데 저번에 던진 거 그리고 저저번에 던진 건 내가 치웠는데 이건 네 몫인 것 같다. 그러고는 아들의 손에 컵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제가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 카페 앞도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1층 카페 사장이 안 씨에게 인사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더욱 처참해졌죠. 아버지, 난 이만 가마. 나중에 통화하자. 건물을 빠져나오려는데 뒤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탓하자 여자가 흐느끼며 변명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진짜 날 성추행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내 말은 다 거짓말이래?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 아니셔. 그럼 나는 그럴 사람이야?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너보다는 우리 아버지를 잘 알지 않겠니? 아들의 말을 뒤로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안 씨가 침묵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알았다. 마음 많이 상하셨죠? 신경 쓸 것 없다. 정리했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한들 소용이 있니? 안 씨는 아들에게 나 때문에 헤어질 필요까진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안 씨에게 죄인처럼 굴었지만 그걸 아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끝난 일이니 안 씨도 잊어버리자고 했죠.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안 씨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요. 여자는 몰라서 그랬다며 사죄를 했습니다. 제 한순간의 실수로 성재 오빠가. 말을 들어보니 헤어지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건 핑계가 안 되지요. 내가 성재 아빠가 아니라 아가씨에게 끝까지 청소부였다면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자 여자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여자만 남겨둔 채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기차는 돌아올 리가 없었죠. 도대체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하는데 꾸민비도 따로 안 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꼭 돈이 아니라도 명품 가방 몇 개씩은 다 사준다고요. 며느리한테 차 사주는 시집도 있고요. 저기 다 생략하자고 했다가 예단비 보내셨길래 절반도 돌려드렸잖아요. 예물 달라 그래서 예물도 사줬고요. 내가 뭐 우리들 선물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정식으로 하자면 여자 쪽 부모 형제들한테도 다 사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려갈 생각을 하시죠? 허례허식은 싫다고 하셨잖아요. 이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대출 없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진주도 거기에 동의했었고요.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야. 사돈, 원래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돈을 보탰죠? 여자 쪽에서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남자 쪽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 법이에요. 황당한 법이었습니다. 집을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요? 진주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묻자 예비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양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3세 김인혁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 씨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내 상식대로만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이지만 양 씨는 이런 며느리를 볼 자신도 없고 이런 집이랑은 사돈 맺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결혼하겠다면 감수해야 하나 마음이 철렁했는데 이 결혼을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게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우리 쪽이 더 많이 지출을 했고 예단 예물도 생략하자길래 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꾸민 비며 무슨 비며 며느리를 공짜로 드리려 한다는 말까지 하는 사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딸을 팔겠다니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맘에 안 드니 반품시킬 수밖에요. 양 씨는 어려서부터 친정이 부유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양 씨도 직장에 다니다가 아들을 낳으며 그만두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강 위에 떠있는 배 같았던 양 씨의 삶은 IMF를 겪으며 거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쪽배 같은 신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친정도 사업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의 직장도 휘청거렸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도산하지 않은 곳들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들이 발에 채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양 씨 가족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당 넓은 멋들어진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 집들이 죽 있으면 그 뒤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미나 사마귀들이 화장실 안에 가득했고 화장실 갈 때마다 코를 빨래 집게로 짚고 갔을 정도로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곳이었습니다. 부엌은 안에 있었지만 방 한 칸을 빼고는 시멘트 바닥이고 그곳에서 밥도 짓고 목욕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양 씨가 살던 방 3개짜리 넓은 집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양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 양 씨 또한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직장에 다시 취직하는 것은 꿈도 못 꾸었고 시장 안의 생선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했죠. 아들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잘 살았던 시절을 오히려 기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단칸방에 살던 때를 묘사했습니다. 밥을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끝나고
남편은 다시 일어서겠다며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었지만 IMF 당시 같이 해고됐었던 직장 동료들도 고용하고 해를 거듭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 씨도 곧 생선 가게를 그만둘 수 있었죠.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양 씨 인생의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곱던 손은 부르텄고 아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올리면 생선 냄새가 함께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양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망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지인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이 딱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집에 여유가 생기니 그것 또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고 고등학생 때는 전교 학생회장까지 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죠. 이녀가 오늘 아버지가 같이 저녁 식사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시네. 어쩌죠?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어요. 그래? 아쉽다. 주말에 한번 들릴게요. 아들이 자취하고 있는 곳이 양 씨의 집과 멀지 않아서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양 씨가 가기도 했고 아들이 오기도 했고 바깥에서 만나기도 했죠. 바르게 큰 아들을 보며 양 씨 부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3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들을 보내줄 때가 왔죠. 저 결혼하려고요. 아들은 작년에 갔던 동창 모임에서 20년 만에 만난 친구와 교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둘 다 벌써 33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상견례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해서 벌써부터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 미리 상의 좀 드리려고요. 무슨 얘기? 상견례에서 돈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주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데 그쪽 집에서 조금 보태주신다고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보태야지 당연히. 아니요. 사실 제가 모아둔 돈이 그것보다는 많아서 그 선에서 집 알아보려고요. 그러고는 2억 5천만 원이 있다는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이고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33인데 군대도 안 다녀왔으면 일한 기간은 더 길 텐데 3천밖에 못 모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뭐 했나 싶긴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공부를 좀 오래 했대요. 그런데 듣기로는 학원 선생님이라던 예비 며느리. 양 씨는 얼른 고개를 저어 머릿속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따지고 들면 끝도 없었습니다. 2억 5천과 8천. 아들은 양 씨 부부의 손은 빌리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구도 채우고 하려면 전세 구할 돈도 안 되지 않겠어? 그 돈으로는 수도권에서 얼른 자리 잡고 살아가기가 힘들 듯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어찌 되었든 그쪽에서는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쪽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아들 보내는 입장의 마음가짐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해주겠다고 해도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2억 5천 보태줄게. 그거 받아. 큰 집을 가든 작은 집을 가든 부족하면 대출을 받더라도 이 돈 더 보태서 시작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남편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그렇게 5억 8천만 원으로 집도 마련하고 그 예산 안에서 혼수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력이 있으니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지만 아들이 극구 말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예단 예물 이런 거 전부 생략하는 게 어떠세요?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저는 뭐 허례허식 이런 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결혼식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 것 같던데. 저희는 찬성이에요. 그 점은 양 씨와 마음이 맞았습니다. 양 씨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럴 돈이라면 차라리 집값에 보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예비 며느리도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순조롭게 끝났고 결혼 준비는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주말에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양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드리라고 주셨어요. 웬 봉투를 내미는 예비 며느리. 아들도 뭔지 모르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렇게 물으며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 아니야? 아, 예단? 아, 예단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고 양 씨도 허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별탈 없이 지나가려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이걸 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상대방의 의중을 알았으니 양 씨도 아무 행동을 안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그 자리에서 다른 봉투에 넣어 500만 원을 예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가져다 드려. 그러면 어머니가 예물이나 그런 얘기도 하셨니? 아, 가락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결국은 예물도 다 하자는 소리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에 양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아주 안 하면 아쉽다고 그러시니까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한 건데. 이녀가 그냥 그렇게 하자. 신부 예물은 너희가 고르는 게 낫겠지? 고르는 김에 목걸이랑 이런 것도 세트로 해. 그렇게 양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쪽에서 아들에게 시계 하나 사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신부에게 예물을 해줬으면 시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가 이러다가는 이것저것 다 하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시계 정도는 양 씨가 사주려고 했습니다. 이녀가. 그래도 결혼할 때 다들 시계 하나는 사지 않나? 그쪽에서 말 없으면 엄마가 사줄게.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사실 진주가 시계 하나는 가지고 싶다고 해서요. 제 거랑 같이 제가 사려고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걸 엄마가 사줄게. 커플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극구 말리는 아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진주가 예물 사러 가자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나랑? 네.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니까 같이 고르고 싶다네요. 어머나 그러니? 알았어. 둘이 편하게 고르라고 아들에게 현금을 보내주었는데 같이 고르고 싶다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조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곧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가까이 지내려 노력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약속된 백화점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비 사돈이 함께 나와 있었는데 양 씨가 아들을 바라보자 아들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당황하셨죠? 제가 같이 오자고 했어요. 그러세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들의 시계라도 사주러 왔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진주야, 이거는 어때? 그건 너무 투박하지 않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그래. 그 옆에 거. 그런 게 낫지. 그래야 멀리서도 반짝반짝하고 잘 보이지. 양 씨가 둘이 골라보라고 몇 발짝 뒤에 서 있는데 예비 사돈은 그 옆에 바싹 붙어서 보석 고르는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같이 골라달라고 그러더니 정작 양 씨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도 이런저런 의견을 내보다가 포기하고는 양 씨 옆에 섰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양 씨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예물인데 좋은 걸로 해야지. 평생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간소하게 하는 의미도 별로 없네요. 어쩐지 허탈해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양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하는 결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여유 있으면 하는 게 좋지 뭐. 아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자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걸로 하자. 양 씨도 아들과 함께 가서 보니 다이아몬드 세트와 순금 쌍가락지까지 야무지게도 골라놓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무래도 세트니까. 김서방.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진주 세트도 했어. 요즘이라 그래도 많이 가볍게들 하는 거지. 그래요. 예쁘네. 괜히 예비 장모도 있는데 아들이 쪼잔해 보일까 싶어서 아들에게 눈치를 주자 아들이 결제했습니다. 양 씨가 보내줬던 금액보다 초과되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아들에게 따로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사이즈를 재고 주문을 넣고서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너희 시계 산다고 했잖아. 그렇게 또 다 같이 시계를 사는데 함께 갔습니다. 양 씨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계들도 참 비쌌습니다. 시계 2개를 사려면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은 들 듯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하는 말을 들으니 어느 시계는 하나에 2, 3천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계는 합쳐서 1,000만 원은 안 넘었으면 하는데. 아들의 말에 예비 며느리의 입이 삐죽거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돈이 사줄 것이었으면 이때 뭐라고 말이라도 얹을 텐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줄 생각으로 따라온 것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계는 아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양 씨는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디자인을 고를지 구경하러 온 것인가 했습니다. 양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부예물도 그렇게 제대로 골랐다면 말이라도 아들에게 뭐 하나 사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 같았으면 백화점까지 동행해 놓고 말없이 따라다니는 건 못할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살 것은 다 샀고 작별 인사를 안 하는 것을 보니 같이 식사라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양 씨가 눈치를 살피는데 어쩐지 예비 사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느라 2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다리 아프시면
여기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쉴까요? 아들도 같은 걸 느꼈는지 음료를 사오겠다며 갔습니다. 그리고 양 씨와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쇼핑도 나이 드니까 쉽지가 않네요. 뭐 그래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을 건넸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음료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서로 별다른 말이 없었고 양 씨도 불편해서 어서 자리를 뜨고 싶어 커피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렇게 20분쯤 뒤에는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셨으니 밥은 같이 안 먹어도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바로 가실 거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아버지 근처에 계실 거야. 그렇게 아들과 인사를 나누려 하는데 문득 예비 사돈의 붉어진 얼굴이 눈에 보였습니다. 양 씨가 당황해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자 울먹이는 듯한 표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뜬금없는 말에 순간 예비 사돈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고 두리번거려야 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다 양 씨는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 걸 깨닫고 물었습니다. 너무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래서 따라 나온 거예요. 애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애 표정 안 보이세요? 그러게요. 진주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마음에 드는 거 못 고른 거야? 그러면 다시 고르러 갈래? 아니, 꼭 그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하세요? 집 사는데 우리도 보탰으면 남자 쪽에서 눈치껏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며느리를 공짜로 드리려고 하세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눈만 깜빡이고 있는데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신부한테 꾸민비도 따로 안 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꾸민비요? 네, 꾸민비 모르세요? 돈이 아니라도 명품 가방 몇 개씩은 다 사준다고요. 며느리한테 차 사주는 시집도 있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지 몰랐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하자는 거 다 하고 있는데 꾸민비가 무슨 말이고 명품 가방이 웬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기 다 생략하자고 했다가 예단비 보내셨길래 절반도 돌려드렸잖아요. 예물 달라 그래서 예물도 사줬어요. 그런데 시계 하나 안 사주신 건 그쪽이잖아요. 나 참. 예물을 사돈 돈으로 한 건가요? 제가 드렸던 예단비로 산 거지. 그러면 사돈은 드리는 돈 하나 없이 퉁치려고 한 거잖아요. 희한한 논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아쉽다고 그래서 절차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다 자신 돈으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물 비용도 남은 예단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는데 말이죠. 내가 뭐, 우리들 선물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정식으로 하자면 신부 부모님이나 형제들 것도 다 사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돈은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려갈 생각을 하시죠? 아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시계도 사줬는데 그쪽에서 쓴 예단비보다 저희 쪽에서 쓴 돈이 훨씬 커요. 그런데 무슨 공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듣고 있던 아들이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가 진주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죄송해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것 같네? 김서방 중간에서 대처가 이상하잖아. 지금 김서방이 죄송해야 되는 건 사돈이 아니라 우리 진주 아니야? 진주한테 제가 미안해야 한다고요?
그렇잖아. 결혼식은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취급은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안 해줘도 되는데 신부한테 꼬민비도 안 주고 데려가는 거는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쏘아붙이는 여자의 말에 아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상의했던 게 있어요. 단호한 아들의 대답에 여자가 잠시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지? 혹시 돈이 아까워서 그래? 아니요. 돈이 아까웠으면 시계도 안 사줬죠. 자꾸 시계 하는데 남들은 가방도 몇 개씩 받는다더라. 왜 남들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기로 인원이 끝났잖아요. 상견례 때도 먼저 그러자고 하셨고요. 아니, 왜 남들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래도 구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 아니냐? 누가 보면 딸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가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흥분해서 말하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허례허식은 싫다고 하셨잖아요. 이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대출 없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진주도 거기에 동의했었고요.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한번 맞받아쳤습니다. 사돈,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돈을 보탰죠. 여자 쪽에서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남자 쪽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 법이에요.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인지 참 황당한 법이었습니다. 집을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요? 진주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말씀하고 계신 거, 너도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본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을 합치면 5억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8천만 원이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집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머, 섭섭한 소리를 하시네요. 저희도 거진 1억을 넣는 건데요. 그리고 원래 남자가 많이 내는 게 맞죠? 옛날엔 여자는 몸만 갔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집값 안 보태고 저희가 4억짜리 집을 사면요? 그건 되는 건가요?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돈. 저는 여유 있는 쪽이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반을 고집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러면 집을 저희 쪽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비꼬는 말인 줄도 모르고 여자의 표정이 대번 밝아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여유가 생기니까 예단비도 좀 더 넣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정식으로 따져보죠. 그러더니 다시 카페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식으로 다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5억짜리 집을 사면 예단비도 5천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랑 예물도 사주셔야 되죠. 아, 그리고 혼수는 여자가 넣는 거잖아요. 진주, 너 그때 가전이랑 가구들 비용 계산한 거 있잖아. 그거 보여드려봐.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보여드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대략 7천 얼마였거든요. 가능하세요? 뭐야? 그게 말이 돼? 아니면 옛날 방식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방식대로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까요? 김서방,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게 다 싫으시면 그냥 반반 하세요. 집값도 반반, 혼수도 반반.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니, 공짜로 데려간다고 하셨잖아요. 딸을 넘겨주기에는 값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무슨 딸 팔아먹으려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그렇게 들렸는데 아닌가요? 아무래도 진주를 저한테 팔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반품하면 되는 거죠. 뭐? 반품? 너 말 다 했어? 아들의 말에 여자의 꽉 쥔 두 주먹이 분한 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어느 부분이 틀린지 말해주면 수정해 볼게.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 돈 가지고 이러는 거 너무 서운하다. 그래. 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랑 결혼 엎으면 김서방도 손해 아니야? 나이도 찼는데 교사 마누라 쉽게 만날 줄 알아? 요즘엔 학원 선생님도 교사로 치는지 끝까지 득이지 손해인지 따지는 여자를 보며 양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결혼 안 하겠습니다. 예물이랑 시계는 지금 가서 결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손해는 없겠죠.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양 씨를 데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엎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해도 속으로는 무척 통쾌했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예비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라는 대답 하나에 마음을 돌린 아들을 보니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여자 둘은 얼이 빠져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들은 그 길로 정말 결제를 바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빠졌던 혼을 다시 챙겨왔는지 예비 사돈이었던 여자와 그녀의 딸이 쫓아왔죠.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죠? 그래. 이녀가 다시 얘기 좀 하자. 아니, 할 말 없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공짜로 데려오려고 해서 미안하다. 아들은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결제 취소를 끝낸 카드를 받아들고는 양 씨와 함께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은 거야? 괜찮지는 않죠. 근데 그냥 결혼했으면 안 괜찮은 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이 엎어졌으니 당연히 괴로울 듯 했지만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오히려 양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었는지 사돈이 될 뻔했던 여자였습니다. 사돈, 애들이래 우리가 나서서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 뜻대로 하라고 해도 아무래도 엄마 눈치를 보는지 김서방이 마음을 안 돌리는데 사돈이 좀 설득을 해주세요. 엄마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양 씨는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 안 산다니까요. 아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데 무슨 설득을 하란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들이 마음을 돌린다고 해도 양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이런 사돈이나 며느리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람은 꼭 피해야 한다 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 말이죠.